세상이 무너졌습니다. 2026년 3월 초, 테헤란 하늘 위로 폭발이 이어지던 그 밤, 저는 방공 지휘 통제실 안에서 두 눈을 부릅뜬 채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숫자가 점점 쌓였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투기 200대, 순항 미사일 1000발 이상, 스텔스 폭격기 B2를 쏟아부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발도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30억 달러를 쏟아부어 중국에서 들여온 방공 시스템은 그 순간 고철 덩어리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불과 1시간 전, 저는 그 시스템을 세계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이전에도 그렇게 말했고, 보고서에도 그렇게 썼습니다. 고위 간부들 앞에서 자신 있게 발표했습니다. 그 자신감이 결국 이란의 하늘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바다 건너 아랍에미리트 하늘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쏜 탄도 미사일들이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 미사일들을 막아선 것은 한국이 만든 천궁2였습니다. 요격률 96%. 우리가 날린 미사일이 한국 무기에 의해 떨어지는 동안 우리 하늘을 지켜야 할 중국 무기는 단 한 발도 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저는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합니다. 30년 방공 전문가인 제가 어떻게 그토록 어리석은 판단을 했는지, 한국 무기를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를 남겨주세요. 저는 다리우시 아흐마디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방공사령부 준장이었습니다. 57세입니다. 30년을 이란의 하늘을 지키는 일에 바쳤습니다. 이었습니다 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습니다. 2026년 3월 어느 날 새벽, 저는 사표를 썼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표를 쓰도록 요청받았습니다. 30년 경력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테헤란 어딘가에서는 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을 겁니다. 전쟁 초기 방공망 붕괴의 책임자로, 30억 달러짜리 실패의 주인공으로, 한국 무기 대신 중국 무기를 밀었던 그 장교로, 30년간 쌓아온 명예가 단 1시간 만에 사라졌습니다. 지금 저는 테헤란 북쪽 어느 한적한 동네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혁명수비대 관사에서 살았습니다. 넓은 거실에 서재가 있었고, 정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었습니다. 지금 아파트는 거실과 방 2개가 전부입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알보르즈 산의 설봉이 예전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이 무겁습니다.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가끔 힘겹습니다. 커피를 끓이면서 뉴스를 확인합니다. 중동 방산 시장 소식이 뜰 때마다 입안이 씁쓸해집니다. 얼마 전에는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한국 천궁이 추가 수출 계약 체결. 중동 4개국 동시 발주 협의 중.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커피가 식어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와 아버지가 왜 이렇게 조용한지 묻지 않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역한 이후로 집에서 1달 넘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알고 지내던 동료들에게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군 시절 함께 밥을 먹던 사람들이 전화를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고백은 하겠습니다. 그날 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씨앗은 2024년에 뿌려졌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재앙으로 터진 것은 2025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의 열매를 2026년 2월 28일 새벽에 온몸으로 받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라는 사람을 조금 설명해야겠습니다. 1968년 테헤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이란 공군 출신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전투기가 지나가면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봤습니다.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 혁명수비대에 입대했습니다. 그때가 1990년이었습니다. 22살이었습니다. 초기 몇 년은 레이더 기술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러시아에서 2년간 연수도 했습니다.
모스크바 공군 방공 아카데미에서 방공 교리를 배웠습니다. 러시아어를 배웠고 S-300 시스템을 직접 공부했습니다. 귀국 후 방공 체계 전문가로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2010년에 대령이 됐습니다. 2018년에 준장이 됐습니다. 방공사령부에서 핵심 기술 고문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는 방공 분야에서는 나름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사령관도 제 의견을 들었습니다. 장관도 방공 문제가 생기면 저를 불렀습니다. 가정도 있었습니다. 아내 8이 나는 교사입니다. 큰아이는 대학생, 둘째는 중학생, 셋째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30년을 나라를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30년의 자부심이 2026년 2월 28일 새벽 1시간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짐의 씨앗이 뿌려진 것은 2024년이었습니다. 그 해부터 중동 방산 시장에서 한국산 천궁이가 빠르게 입지를 넓히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2022년에 계약을 맺고 2024년 무렵부터 본격 배치를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 규모가 35억 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약 4조 1,800억 원, 포대 10개를 들여오는 규모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계약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규모가 4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두 나라 합산만 해도 8조 원이 넘었습니다. 중동이 한국 방공 시스템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방공사령부 회의실에서 동료 하미드 레자 모라디 대령이 천궁이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하미드는 저보다 5살 아래 50대 초반의 전자전 전문가였습니다. 장군님, 천궁이 재원을 보니 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이더군요. 발사 후 미사일 자체가 표적을 추적한다고 합니다. 전자전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카탈로그 숫자야, 하미드. 실전 검증이 없는 무기 카탈로그는 다 그럴싸하게 쓰여. 중국 HQ9B 카탈로그도 마찬가지지. 중요한 건 실전이야. 한국이 실전에서 뭘 증명했어? 전쟁을 제대로 한번 해본 나라야? 하미드 대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방공사령부 정기회의에서 저는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방공기술 장교들이 20명 가까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방산시장에는 항상 신생 판매자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처음엔 싸게 팔고 나중엔 부품값으로 돈을 법니다.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사면 결국 그 나라 부품 수급에 의존하게 됩니다. 중국은 달라요. 중국은 이미 자국 방어에 같은 시스템을 쓰고 있어. 베이징 방어에, 티베트에, 남중국해에 자기 나라 수도 방어에 쓰는 무기라면 믿을 수 있는 거야. 장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카심 샤리피 소령도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의 젊은 방공 분석관이었습니다. 평소 말이 없고 꼼꼼한 사람으로 알려진 장교였습니다. 그가 손을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장군님, 천궁이의 기술적 설계 구조가 중국 HQ9B와 다릅니다. 좀 더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카심 소령, 보고서가 있으면 제출해봐. 검토해보지. 카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실제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읽지 않고. 그 무렵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방공사령부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동료 3명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UAE가 한국 무기 도입했다는 뉴스 봤습니까? 패트리엇 대신에.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UAE가 미국한테 비싼 값 내다가 조금 싼 거 찾은 거지. 성능이 검증됐겠어. 어차피 몇 년 지나면 부품 수급 문제 나올 거야. 하지만 재원을 보면 재원이 뭔 소용이야. 전쟁에서 맞아봐야 아는 거지.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밥을 계속 먹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역설적이었는지 지금은 압니다. 한국 무기는 맞아봤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그리고 96%를 막아냈습니다. 중국 무기도 맞아봤습니다. 3번이나. 그리고 3번 다 0%였습니다. 저는 실전을 말했지만 실전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이 제 입장과 정반대였습니다. 그것이 가장 쓴 아이러니였습니다. 2025년 6월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12일간 공습했습니다. 12일 전쟁이라고 불리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란의 방공망이 크게 손상됐습니다. 러시아제 S-300 포대 다수가 파괴됐습니다. 이란이 자체 개발했다던 바바르 373 시스템도 현대 전자전 앞에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긴급 재건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2025년 7월의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테헤란 혁명수비대 회의실. 장관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방공, 재건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방에는 10명이 앉았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테헤란 도심이 보였습니다. 한여름의 햇살이 창유리를 달구고 있었고 에어컨 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누군가 내려놓은 홍차 잔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12일 전쟁 이후 방공 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됐습니다. 새 시스템을 빠르게 도입해야 합니다. 오늘 그 결정을 합니다. 선택지가 3가지 있었습니다. 러시아, S-300 추가 도입이나 S-400으로의 업그레이드를 요청하는 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국 수요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납기를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자체 개발. 이란이 독자 개발 중인 시스템을 가속화하는 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2025년 전쟁에서 자체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빠르게 전력화하기 어려웠습니다. 중국, HQ9B 도입이었습니다. 저는 3번째 안을 밀었습니다. 중국의 HQ9B가 최선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설명했습니다. HQ9B는 사거리 260km입니다. 동시에 100개의 표적을 추적하고 8개를 동시 교전할 수 있습니다. YL-18B 레이더와 결합하면 미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도 250km 밖에서 탐지한다고 합니다. 중국이 자국 영토 방어의 핵심으로 쓰는 시스템입니다. 가격도 패트리엇 대비 저렴합니다. 빠른 납품이 가능하고 대금은 석유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정보국 출신 카말 모하마디 장군이었습니다. 60대 초반, 안경을 쓴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리우시 장군, 파키스탄 사례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질문을 예상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운용 숙련도 문제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30년 방공 운용 전문가 집단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카말 장군이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파키스탄 인원들도 충분한 훈련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전에서 전파 교란 환경이 문제였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분쟁 수준의 전파 교란과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의 전파 교란은 다릅니다. 파키스탄 사례를 이란 상황에 직접 대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우리에게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카말 장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아흐마디 장군 의견대로 HQ9B 도입을 추진합니다.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저는 내심 안도했습니다. 내 의견이 받아들여졌다는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오판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나온 경고를 내 경력의 무게로 눌러버린 것. 30년이 정답을 보장한다고 착각한 것.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자만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도입 결정이 내려진 지 일주일 뒤였습니다. 카말 장군 쪽에서 공식 보고서 한 부가 제 책상에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파키스탄 HQ9B 운용 사례 분석 및 이란 도입 관련 위험 평가. 카말 장군이 회의 이후 직접 작성한 문서였습니다. 인도 신도르 작전 당시 파키스탄 HQ9B가 전파, 교란 환경에서 사실상 작동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레이더가 교란되면 발사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적 취약점이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받아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제목 아래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이란이 도입하려는 사양과 동일한 취약점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문제를 키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서랍 속 보고서가 나중에 저녁 조사에서 다시 꺼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이란은 중국으로부터 HQ-9B 포대 3개와 YL-18B 레이더 4기를 도입했습니다. 대금은 석유로 결제했습니다. 중국 기술자들이 와서 설치를 도왔습니다. 우리 요원들이 6주간 운용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훈련 현장을 2번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2025년 8월 중순이었습니다. 이란 서부 어느 기지였습니다. 산악 지형 사이에 자리 잡은 곳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해서 정오가 지나서야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중국 기술자 팀장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40대 중반, 안경을 쓴 그는 유창하지는 않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장군님, 환영합니다. 오늘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사 차량들이 위장망 아래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레이더 차량 옆에 교전 통제 차량, 그 옆에 발사대 차량들. 저는 각 차량을 직접 돌아봤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중국 기술자들이 설명했습니다. 이 레이더가 YL-18B입니다. 360도 탐지, 스텔스 탐지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레이더 화면을 직접 들여다봤습니다.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인근 민항기들이었습니다. 탐지 거리는 항공기 기준 300km 이상입니다. 스텔스기는 조건에 따라 250km. 저는 그 숫자를 듣고 흡족했습니다. 훈련 중인 우리 요원들도 만났습니다.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장교들이었습니다. 다들 진지한 얼굴로 중국 기술자들의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잘 배우고 있나? 한 요원이 대답했습니다. 예, 장군님. 시스템이 복잡하지만 6주면 충분히 익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지를 떠났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란의 하늘이 다시 단단해졌다는 느낌이었습니다. 2번째 방문은 9월 초였습니다. 훈련이 마무리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우리 요원들이 직접 시스템을 운용하며 모의 교전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가상 표적들이 날아왔고 미사일 발사 절차를 진행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요원들이 민첩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이란은 안전하다.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 이제는 압니다. 그 무렵 저의 일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가을이었습니다. HQ-9B 설치가 마무리되고 훈련도 끝났습니다. 포대 3개가 핵시설 인근과 테헤란 주요 거점을 방어하는 배치를 마쳤습니다. 저는 방공사령부로 출근하면 먼저 레이더 상황판을 확인했습니다. 정상, 이상 없음. 저는 커피를 한 잔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면 아이들이 뛰어나왔습니다. 막내가 아버지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아빠, 오늘도 하늘 지켰어요? 그럼. 아주 단단히 지켰지. 그 대화가 지금도 가슴에 남습니다. 얼마나 공허한 말이었는지. 어느 저녁, 아내 파리나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숙제를 하러 들어간 뒤였습니다. 파리나가 차를 따르면서 물었습니다. 중동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뉴스가 많아요. 미국 항공모함이 또 들어왔다고. 걱정할 거 없어. 우리 방공망이 있으니까. 믿을만해요? 그 중국 시스템. 저는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30년 전문가야. 그 시스템 도입할 때 내가 직접 검토했어. 스펙이 패트리어급이야. 파리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에는 안도가 담겼습니다. 그 안도를 보면서 저는 뿌듯했습니다. 아내를 안심시켰다고. 하지만 진짜 안심은 거짓이었습니다. 그것을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2026년 1월이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1월 초,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군사작전을 벌였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작전명은 따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중국제 레이더가 또 무너졌습니다. 정보 분석관 바하람 타바리가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장교였습니다. 그가 보고서를 두 손으로 건네며 말했습니다. 장군님, 베네수엘라 상황입니다. 미군의 전파 교란 앞에서 중국제 레이더가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미사일이 접근하는 것조차 탐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훑어봤습니다. 파키스탄, 그리고 베네수엘라 두 번이었습니다. 두 번 모두 중국제 레이더가 전파 교란에 무너졌습니다. 바하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군님, 우리 HQ-9B와 YL-18B도 비슷한 취약점이 있지 않을까요? 운용 방식이 같은 계열이라서요. 저는 보고서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바하람, 전시에 흔들리면 안 돼. 우리는 이미 도입했고 훈련도 마쳤어. 이제 와서 의심을 키우는 건 부대 사기에도 좋지 않아. 베네수엘라 사례는 별도로 분석하고 우리 운용 교범을 다시 점검하는 방향으로 하자. 예, 장군님. 바하람이 나갔습니다. 저는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 보고서를 제대로 읽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오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판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바하람이 나간 뒤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테헤란의 1월 하늘은 낮고 무거웠습니다. 묘한 불안감이 가슴 한편에서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불안을 눌렀습니다. 지금 흔들리면 안 된다. 내가 흔들리면 부대 전체가 흔들린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것도 오판이었습니다. 지휘관의 역할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2026년 2월 28일 새벽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긴장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항공모함 전단을 중동에 추가 배치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비밀리에 준비를 하고 있다는 첩보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전 비상 대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방공 포대들의 상시 전투 배치 지시를 했습니다. 레이더를 최대 출력으로 가동했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밤이 됐습니다. 집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사령부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 식당 한쪽 구석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오늘 밤이 어떻게 될지 생각했습니다. 아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못 들어간다. 잘 자. 아내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걱정하지 마. 몸 챙겨. 아이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막내가 아버지 다리를 붙잡고 오늘도 하늘 지켰냐고 묻는 그 목소리. 그 상상 속에서 저는 밥을 다 먹고 다시 지휘 통제 센터로 돌아갔습니다. 자정이 넘었을 무렵 저는 방공 지휘 통제 센터에 있었습니다. 지하 3층. 두꺼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방. 화면 수십 개가 켜진 그 공간.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에어컨 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장교 7명이 각자 화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서 있었습니다. 진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새벽 2시가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경보가 울렸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신호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장군님, 서쪽에서 다수의 항공 표적이 접근 중입니다. 20대 중반의 젊은 하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화면으로 걸어갔습니다. 수량은 확인 중입니다. 최소 수십 개 이상입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50점, 80점, 100점, 그 이상. 이라크 방향에서였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전투기들이 이라크 영공을 통과해 오고 있었습니다. 교전 태세 발령. 제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 순간까지는 HQ-9B 각 포대 교전 준비 확인. 1포대 준비 완료. 2포대 준비 완료. 3포대 준비 완료. 다들 긴장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자신이 있었습니다. HQ-9B가 있으니까. 우리가 준비했으니까. 그 자신감이 오히려 저를 안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순간부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YL-18B 레이더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장군님, 레이더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신호 교란이 감지됩니다. 강력한 전파 교란이었습니다.
미 해군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가 이미 우리 레이더를 겨냥해 강력한 전파를 퍼붓고 있었던 겁니다. EA-28G는 미국이 운용하는 전문 전자전 항공기입니다. 적의 레이더를 교란하고 통신을 차단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250km 밖에서 스텔스기를 탐지한다는 YL-18B는 강력한 전파 공격 앞에서 눈이 멀었습니다. 레이더 복구 가능한가?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란이 너무 강합니다. 작동 자체가 불안정합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다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나탄즈 방면 1포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탄즈. 이란 핵시설 중 하나. 거기를 지키는 HQ-9B 1포대가 공격받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요격 미사일 발사 명령 전달해. 장군님, 포대에서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다. 그 말이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다른 채널로 시도해. 시도하고 있습니다. 응답 없습니다. 1분, 2분, 3분. 나탄즈 1포대 피격됐습니다. 전투 불능 상태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HQ-9B가 단 한 발도 쏘지 못하고 파괴됐습니다. 포르도 방어 포대 상황은 포르도 2포대, 교신 두절됐습니다. 테헤란 방어 3포대는 3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 없습니다. 저는 손으로 책상을 짚었습니다. 다리가 풀리려고 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저도 모르게 흘러내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YL-18B 레이더 4기 상황은 4기 모두 교란 상태입니다. 2기는 응답 자체가 없습니다. 저는 화면들을 보았습니다. 하나씩 신호가 꺼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씩 멀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천장이 진동했습니다. 저 멀리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지하 3층이었는데도 이후 1시간 동안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북쪽 방어 포대 전투 불능, 남쪽 방어 포대 피격 확인, 테헤란 중심부 폭발, 나탄즈 핵시설 피격 확인, 포르도 핵시설 피격 확인,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보고, 지도부 거처가 피격됐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HQ-9B 3개 포대, YL-18B 레이더 4기, 모두 파괴되거나 전투 불능, 요격 횟수 0점. 단 한 번도 쏘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F-35 전투기들이 우리 하늘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미국의 B 폭격기가 핵시설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1000발 이상 날아들었습니다. 이란은 단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발도 막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화면이 하나씩 꺼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됐습니다. 저는 지하 3층에서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30년 동안 수도 없이 걸었던 그 계단이 그날은 끝도 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테헤란 하늘이 뿌옇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연기 기둥이 몇 군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상관이었습니다. 아흐마디 장군, 방공사령관 비상회의입니다. 빨리 오십시오. 회의실에는 10명의 장교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사령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HQ-9B 전체 상황 보고하라. 저는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HQ-9B 포대 3개 모두 파괴 혹은 전투 불능 상태입니다. YL-18B 레이더 4기도 교란 미피격으로 작동 불가입니다. 이번 작전에서 HQ-9B의 요격 성공 횟수는 0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령관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한 발도 못 쐈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EA-28G 전자전기가 작전 시작 전부터 우리 레이더를 겨냥해 강력한 전파 교란을 가했습니다. YL-18B 레이더가 무력화됐습니다. 표적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HQ-9B 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었습니다. 레이더가 눈이 먼 상태에서 포대가 그대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레이더가 전파 교란에도 작동한다고 하지 않았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중국 측 주장이 실전에서는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다른 장교가 끼어들었습니다. 파키스탄 살해 보고가 있었는데 그 경고는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보고서도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회의 중에 전혀 다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부하 장교가 화면을 가져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방공망 교전 결과였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주변국들을 향해 탄도,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향해서도 날아갔습니다. 그 미사일들을 아랍에미리트가 막아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천궁이 요격 결과입니다. 알다프라 공군기지 배치 포대 기준, 탄도 미사일 요격률 약 96%. 저는 그 숫자를 보고 한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96%. 우리가 한 발도 막지 못하는 동안 우리가 쏜 미사일을 막는 쪽에서 한국 무기가 96%를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란의 방공 시스템 요격률 0%, 아랍에미리트 천궁이 요격률 96%. 그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령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흐마디 장군. 예. 오늘 회의는 여기서 끝냅니다. 장군은 내일 다시 보고하십시오.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였습니다. 저는 다시 천궁이에 관한 보고서를 꺼내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천궁이는 한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방공 시스템입니다. 한국형 패트리엇이라고 불리는 이 무기는 LI 진엑스1이 체계 종합을 맡고 한화 시스템이 레이더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대를 담당합니다. 요격 고도는 15km에서 20km, 사거리는 약 40km. 항공기와 탄도 미사일을 동시에 요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 미사일이 발사된 후에도 미사일 자체에 달린 레이더가 표적을 추적합니다. 지상 레이더가 교란되더라도 이미 발사된 미사일은 스스로 표적을 따라갑니다. EA-28G가 우리 레이더를 멀게 만들었을 때 HQ-9B 미사일은 눈이 멀어서 발사조차 못했습니다. 하지만 천궁이었다면 레이더가 교란되기 전에 발사한 미사일들은 스스로 표적을 찾아갔을 겁니다. 그 차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천궁이의 또 다른 강점이 보였습니다. 가격. 포대 하나 기준으로 패트리엇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같은 예산으로 3배 더 많은 포대를 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납기. 한국은 계약 후 약속한 일정을 지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2022년 계약을 맺었고 이후 순차적으로 납품이 이루어졌습니다. 2026년 전쟁 당시 이미 2개 포대가 실전 배치 상태였습니다. 이라크는 2025년 9월에 계약을 맺었고 계약 규모가 3조 7,135억 원이었습니다. 8개 포대를 2026년 초에 첫 배치받는 일정이었습니다. 이라크, 우리 바로 옆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도 한국 방공망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계약 규모 4조 3천억 원. 세 나라를 합치면 12조 원 이상의 천궁이 계약이 중동에서 이루어진 셈이었습니다. 이 숫자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멍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만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깊이 읽을수록 한국 방산의 층위가 보였습니다. 방공 체계는 여러 층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넓은 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거리 층입니다. 한국은 LSAM을 개발 중입니다. 천궁이 위단계의 장거리 요격 체계입니다. 탄도 미사일을 더 높고 먼 거리에서 요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총 2조 8천억 원 규모의 개발 사업입니다. 중거리층은 천궁이가 담당합니다. 이것이 이번 전쟁에서 96%를 기록한 그 시스템입니다. 단거리층은 비오복합이 있습니다. 비오복합은 차량에 탑재된 단거리 방공 시스템입니다.
자동 대공포와 신궁 미사일을 결합한 형태입니다. 저공 비행 항공기와 드론, 헬기를 근거리에서 막아냅니다. 이 시스템이 천궁이가 놓친 저공 위협을 처리합니다. 최소 단위에서는 신궁이 있습니다. 어깨에 메고 쏘는 휴대용 대공 미사일입니다. 사거리 7km. 일선 병사가 개인적으로 드론과 저공 비행 표적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이 층들이 하나의 지휘 통제 체계로 연동됩니다. 각 층이 서로의 빈틈을 메웁니다. 이것이 한국이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해온 방공 개념이었습니다. 반면 이란은 어땠습니까? 러시아제와 중국제와 이란 자체 개발 시스템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통신 체계, 서로 다른 레이더 시스템, 통합 지휘 체계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레이더 하나가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그 취약점을 미국과 이스라엘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EA-18G로 레이더를 먼저 교란했습니다. 레이더가 무너지자 나머지는 저절로 무너졌습니다. 한국 천궁이가 보여준 것은 무기 하나의 우수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통합된 방공 개념의 우수함이었습니다. 국제 반응도 들어왔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3월 4일에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투기 200여 대를 띄우고 미국이 비폭격기와 토마호크 미사일로 1000개 이상의 표적을 타격하는 동안 이란은 단 한 대의 항공기도 격추하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YL-18B가 스텔스기를 250km 밖에서 탐지한다는 중국의 주장이 실전에서는 무의미했다는 평가를 담았습니다. 대만 국방안보연구원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HQ-9B의 연속 실패는 중국 방위 산업 전체의 신뢰도 타격이라는 평가였습니다. 특히 HQ-9B는 현재 중국이 베이징과 티베트, 남중국해 방어에도 실제 배치하고 있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이 실패가 중국 본토 방어에도 같은 취약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인도 언론에서는 2025년 5월 신도르 작전 당시 HQ-9B 실패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한 번, 이란에서 한 번, 베네수엘라에서 한 번, 3번의 실전에서 3번 모두 전파 교란 앞에 무너진 것이 이제는 우연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는 평가였습니다. 미국 방산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HQ-9B와 YL-18B의 실전 실패는 중국 무기 체계의 전파, 교란 취약점을 3차례에 걸쳐 확인해준 사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레이더가 전파 공격을 받으면 전체 시스템이 작동 불능이 되는 구조적 문제가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한국 언론들도 이 상황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천궁이 포대가 UAE에서 이란 미사일을 96%로 막아내는 동안 이란이 중국에서 들여온 시스템이 단 한 발도 쏘지 못하고 파괴됐다는 대조가 크게 부각됐습니다. 패트리엇 시스템이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를 천궁이는 단 한 번의 실전으로 동등하게 입증했다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가격은 패트리엇의 3분의 1인데 성능은 동등하거나 더 높다는 분석,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조차 이번 전쟁에서 패트리엇 재고, 부족 문제를 겪은 반면 천궁이는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같은 역할을 해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이라크, 카타르, 오만, 쿠웨이트에서 추가 발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이란을 둘러싼 나라들이 하나씩 한국 방공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란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HQ-9B는 파괴됐고 새 시스템을 도입할 여력도 국제 제재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러니가 가슴을 뚫었습니다. 저는 숫자들을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이란이 중국 방공 시스템에 지출한 비용, HQ-9B 포대 3개와 YL-18B 레이더 사기, 총 약 30억 달러 규모, 석유로 결제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이번 전쟁 실적, 요격 횟수 0점, 파괴된 포대 3개, 파괴된 레이더 사기, 30억 달러가 1시간 만에 고철이 됐습니다. 반면 아랍에미리트의 천궁 2점, 계약 규모 35억 달러, 원화 약 4조 1,800억 원으로 포대 10개, 실전 배치 2개 포대, 이번 전쟁 실적, 이란 탄도 미사일 대상 요격률 약 96%,
포대 2개가 이란 포대 3개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낸 것입니다. 같은 돈을 쓰고도 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2025년 9월에 맺은 계약 규모 3조 7,135억 원. 포대 8개. 2026년 초 첫 배치 시작. 우리 바로 옆 나라가 우리를 공격했던 그 종류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계약 규모 4조 3천억 원.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태. 세 나라 원화 합산. UAE 약 4조 1,800억 원. 이라크 3조 7,135억 원. 사우디 4조 3천억 원. 합계 약 12조 2천억 원 이상. 그 돈이 한국 방공 시스템에 투자됐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를 이제야 이해합니다. 저만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식이 가장 비쌌습니다. 며칠 후, 저는 혁명수비대 상관에게 불려갔습니다. 그의 집무실은 테헤란 방공사령부 2층에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넓은 방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상관이 서류를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흐마디 장군, 내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차려 자세를 했습니다. 귀하가 HQ급이 도입을 주도했습니다. 파키스탄 사례 경고 보고를 묵살한 기록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례 보고서도 서랍에 넣어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두 경고를 제대로 처리했다면 결과가 달랐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제 책임입니다. 명예 전역 처리로 하겠습니다. 3일 이내로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복도를 나왔습니다. 30년을 걸었던 그 복도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무실에 돌아와서 짐을 쌌습니다.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열다가 오래된 사진이 나왔습니다. 20년 전 젊었을 때 방공 포대 앞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팔짱을 끼고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또 다른 파일이 나왔습니다. 카심 샤리피가 2024년에 올렸던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이 보였습니다. 한국 천궁이 방공 시스템 검토 보고. 이것도 읽지 않았던 파일이었습니다. 꺼내서 읽었습니다. 카심이 2년 전에 이미 정확하게 분석해 놓았습니다. 천궁이의 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이 전자전 환경에서 우수하다는 것. 발사 후 자율 추적이 가능해 지상 레이더 교란에 덜 취약하다는 것. 패트리엇 대비 가격이 낮아 다량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 한국이 북쪽 국경 상황 때문에 실용적 방공 기술을 오랫동안 개발해왔다는 것. 2년 전에 이미 이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읽지 않았습니다. 파일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지금도 뉴스를 봅니다. 2026년 3월 24일 현재 이란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중동 방산 시장은 이미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중국 HQ고비의 3연속 실패로 기존 도입국들이 동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파키스탄에서 한 번, 베네수엘라에서 한 번, 이란에서 한 번, 3번 모두 전파 교란 환경에서 무너졌습니다. 반면 한국 천궁이는 이번 전쟁에서 실전 96%를 기록했습니다. 그 숫자 하나가 세계 방산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첫 패치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카타르에서 발주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오만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쿠웨이트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란을 둘러싼 나라들이 하나씩 한국 방공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란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 현실이 잠을 자려고 눈을 감을 때마다 떠오릅니다. 이제 제가 깨달은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서류 스펙이 아니라 실전 환경을 봐야 합니다. 중국 HQ고비의 서류 스펙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사거리 260km, 동시 표적 100개, 스텔스기 탐지 가능. 하지만 실전 환경은 달랐습니다. 강력한 전파 교란이 들어오면 그 스펙들은 모두 무의미해졌습니다. 파키스탄에서도, 베네수엘라에서도, 이란에서도. 반면 천궁이는 서류보다 실전이 더 좋았습니다.
무기를 판단할 때 평화로운 환경의 시험 결과보다 실제 전쟁 환경에서의 결과를 봐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경고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파키스탄 살해 보고가 왔을 때 저는 무시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살해 보고가 왔을 때도 무시했습니다. 두 번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경고는 불편합니다. 특히 이미 결정을 내린 후에 오는 경고는 더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경고를 외면한 결과가 요격 횟수 0이었습니다. 세 번째 깨달음입니다. 나라의 크기가 무기의 질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중국이 크니까 중국 무기도 좋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작으니까 한국 무기도 그저 그렇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북쪽 국경에서 50km 거리의 수도 서울이 있습니다. 북쪽에는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있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 한국은 수십 년간 실전적 방공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생존을 위해 만든 무기는 다릅니다. 그 절박함이 기술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네 번째 깨달음입니다. 세계 통합이 개별 무기보다 중요합니다. 이란의 방공망은 러시아제와 중국제와 자체 개발제가 섞여 있었습니다. 통합이 안 됐습니다. 레이더 하나가 무너지면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한국 방공 체계는 신궁부터 비호복합, 천궁이 LSAM까지 하나의 지휘 체계로 연동되도록 설계됐습니다. 각 층이 서로의 빈틈을 메웁니다. 좋은 무기 하나보다 체계적으로 통합된 방공망이 더 강합니다. 다섯 번째 깨달음입니다. 내 판단이 틀렸을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어야 합니다. 저는 HQ9B를 밀었고 그것이 옳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경고를 외면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닫았습니다. 방공이든 어떤 분야든 자신의 판단에 지나치게 확신하는 순간 위험해집니다. 의심하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여섯 번째 깨달음입니다. 선전과 실전은 다릅니다. 중국은 HQ9B가 스텔스기를 탐지하고 전자전 환경에서도 작동한다고 선전했습니다. 이란의 8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전은 통제된 환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실전은 통제가 없습니다. 상대방도 준비를 하고 약점을 먼저 찾아서 공격합니다. EA-28G가 먼저 레이더를 교란한 것처럼 선전을 믿지 말아야 했습니다. 실전 기록을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일곱 번째 깨달음입니다. 싸다고 싼 것이 아닙니다. 저는 HQ9B가 패트리엇보다 저렴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봤습니다.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가 계산이었습니다. 진짜 비용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이란이 HQ9B에 쏟은 돈은 약 30억 달러였습니다. 그 시스템은 1시간 만에 고철이 됐습니다. 요격 횟수 0점. 아랍에미리트가 천궁이에 쓴 돈은 35억 달러였습니다. 포대 2개로 96%를 막아냈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를 계산할 때 단가가 아닌 결과로 계산해야 합니다. 작동하지 않는 싼 무기보다 작동하는 비싼 무기가 훨씬 싸다는 것. 저는 그 단순한 진실을 놓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란 국민들에게 저는 여러분 앞에서 부끄럽습니다. 30년을 방공 전문가로 살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틀렸습니다. 편견이 판단을 막았습니다. 그 대가를 여러분이 치렀습니다. 민간인 1354명 이상이 이 전쟁에서 희생됐습니다. 그 숫자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방산 관계자들에게 광고지를 믿지 마십시오. 실전을 보십시오.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대를 만나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십시오. 경고가 오면 불편해도 들으십시오. 그 경고가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게 저는 오랫동안 당신들을 몰라봤습니다. 작은 나라, 검증 안 된 나라라고, 전쟁을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 나라라고.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70년 전에 나라 전체가 전쟁터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도 매일 위협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경험이 한국의 방산을 만들었습니다. 무기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추상이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그 현실이 천궁이를 만들었습니다. 당신들은 조용히 증명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하늘에서 이란의 미사일이 날아오는 그 순간에 화려한 발표회도 없었습니다. 과장된 선전 문구도 없었습니다. 그냥 작동했습니다. 96%로 천궁이가 말했습니다. 숫자로 96%. 그 숫자는 30년 방공 전문가인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한국 방산이 그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을지, 얼마나 많은 시험 발사가 실패했을지,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을지, 얼마나 많은 예산이 부족했을지, 저는 그 과정을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조용히, 꾸준히, 실력으로 증명하는 나라. 그것이 한국이었습니다. 당신들에게 부끄럽습니다. 비웃었던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경외합니다. 그런 무기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 지금 저는 테헤란 북쪽 작은 아파트에서 아침을 맞습니다. 오전 6시에 일어납니다. 커피를 끓입니다. 창문으로 알보르즈 산을 바라봅니다. 눈 덮인 봉우리가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습니다. 그 봉우리를 바라보면서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2025년 7월 그 회의실로 내가 HQ9B 도입을 강하게 밀던 그 순간으로 저는 다르게 했을 겁니다. 먼저 파키스탄 사례를 직접 조사했을 겁니다. 현장에 사람을 보내서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를 파악했을 겁니다. 중국 측 해명이 아니라 독립적인 분석을, 그리고 천궁이를 더 진지하게 들여다봤을 겁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를, 35억 달러를 쓰면서 무엇을 받는지를, 바하람의 보고서를 서랍에 넣지 않았을 겁니다. 카심의 분석 보고서를 읽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을 겁니다. 30년 경력이 맞다는 보장이 아닌 것을. 한때 저는 하미드 대령에게 말했습니다. 전쟁을 제대로 해본 나라야. 지금 제가 그 말을 돌려드립니다. 전쟁을 겪어본 나라가 만든 무기가 어땠는지를 저는 이제 압니다. 한때 저는 하늘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그 하늘이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너무 늦게. 한때 저는 이란의 하늘을 책임졌습니다. 이제는 그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창문 너머로. 한때 저는 하늘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제는 압니다. 뉴스를 열면 이란 전쟁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나옵니다. 2026년 3월 24일 현재 기준으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뉴스창에 또 다른 소식이 보입니다. 한국 천궁이 중동 추가 수출 협의 중. 화면을 내립니다. 커피가 식어갑니다. 아내 파리나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막내가 일어나서 두런두런 떠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평범한 아침입니다.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평범하지 않습니다. 30년의 자부심을 잃어버린 사람의 아침입니다. 아내가 커피를 다시 끓여주며 말했습니다. 식었잖아요. 저는 그 커피 잔을 받으면서 잠깐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본 뉴스 두 줄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한국 천궁 2점. 이란 탄도 미사일 요격률 약 96%. UAE 배치 2개 포대. 가격 패트리엇의 3분의 1점. 납기 약속 이행. 시험 명중률 100%. 이란 HQ9B. 이번 전쟁 요격 횟수 0점. 파괴된 포대 3개. 파괴된 레이더 사기. 투자 비용 약 30억 달러. 전쟁 지속 시간 1시간 만에 전투 불능. 이 두 줄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한국이 만든 방패는 진짜였습니다. 중국이 만든 방패는 선전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몰랐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 무지의 대가를 이란 국민들이 치렀습니다. 그것이 제 30년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시고 대한민국을 응원해 주세요. 우리의 관심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 높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